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우리는 결혼하고 부자가 되었다. 돈에는 관심 없던 신혼부부의 재테크 성공기. 업그라는 돈 덕후 지음, 경이로움에서 펴낸 책입니다. 지은이의 말. 결혼 4년 만에 순자산 6억 원을 달성했다. 싱글 시기는 돈을 모으는 황금기라는 말이 있다. 무슨 의미로 하는 말인 줄은 알겠으나 나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나의 경험은 정반대였기 때문이다. 신혼부부에게는 싱글보다 돈을 잘 모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그 환경이란 다음과 같다. 첫째, 싱글일 때는 나 혼자 밥벌이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살다 보니 명확한 계기가 없는 이상 재테크에 관심을 잘 두지 않는다. 그러다가 결혼을 한 뒤로 내 집 마련, 출산 준비, 노후 대비 등 인생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재테크에 본격적으로 눈을 뜨는 경우가 많다. 우리 부부 역시 싱글 시절에는 욜로족으로 살다가 결혼한 뒤로 재테크에 눈을 뜨게 되었다. 둘째, 결혼 전에는 이성 관계에 신경 쓸 일도 생기고 외로워서 지인 모임에도 자주 나가게 된다. 그러다 보면 재테크에 집중할 시간이 부족하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면 배우자 외 이성에게 잘 보이려고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가정이 있기에 지인 모임도 줄이게 된다. 자연스레 재테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 그리고 시간을 투자하는 만큼 재테크의 결과도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 셋째, 재테크는 혼자 할수록 중간에 지쳐 포기하기 쉽다. 그렇다고 돈에 관해 다른 사람들과 터놓고 이야기하기도 쉽지 않다. 하지만 부부가 함께 재테크를 하면 서로 격려하며 더 오랫동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중간에 한 명이 포기할 위기가 오더라도 나머지 한 명이 동기부여를 해주며 페이스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4년 전 결혼을 앞두고 남편과 처음 서로의 자산을 공개했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다. 당시 남편과 나의 순자산은 1억 원이 채 되지 않았다. 하지만 결혼 후 남편과 합심해 노력한 결과 우리 부부는 4년 만에 순자산 6억 원 이상을 만들 수 있었다. 31세에 6억 원 이상의 자산을 가지게 된 것은 모두 남편과 결혼을 빨리 한 덕분이라 생각한다. 만약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아직도 욜로족으로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순자산 6억을 당연히 월급만으로 만들 수는 없었다. 두 사람의 월급을 하나도 안 쓰고 모아도 불가능한 액수가 아닌가. 절약부터 부업, 투자까지 새롭게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다. 그리고 그 과정이 매번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부부가 함께 했기에 우리 가족의 멋진 미래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 이 책은 우리 부부가 지난 4년 동안 함께 돈에 대해 합을 맞춰온 과정을 비롯해 돈을 더 아끼고 더 벌고 더 불린 모든 방법을 총망라한 것이다. 이 책의 목적은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다. 신혼부부들에게 직접 낚시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지침서가 되었으면 하는 소박한 바람이 있다. 또한 유용한 정보가 있다면 반드시 실천해 보았으면 한다. 머리로만 알아서는 절대 성과를 낼 수 없다. 자신의 가정에 맞는 재테크 방법을 찾겠다는 절실한 각오로 이 책을 읽어야 부부의 미래에 비로소 날개가 달릴 것이다. 끝으로 이 책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물심양면 도와준 남편에게 무한한 감사를 전한다. 업그라는 돈 덕후. 5장. 신혼부부 재테크 3단계. 불리기. 신혼부부라면 우선 노후 준비부터. 적금 대신 미국 ETF에 투자한다면? 우리 부부는 미국 ETF를 통해 노후 대비를 하는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미국의 우량 기업에 투자한 뒤 기업이 성장하는 것을 즐겁게 지켜보며 노후 자산도 일구어가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예적금 대신 세계 ETF 중 하나에
매달 100만 원씩 적금처럼 15년간 넣는다면 30년 뒤의 결과값이 어떨지 투자 시뮬레이션을 해보았습니다. 수익률은 S&P 500 지수의 지난 10년간 연평균 수익률 14%보다 더 보수적으로 설정해 연평균 10%로 가정했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가정일 뿐 실제로는 중간에 마이너스 20% 이상 폭락하는 해도 있었다. 따라서 10%는 약 30년이라는 세월 동안의 1년 평균치로 어림잡은 수치임을 강조하고 싶다. 투자 시뮬레이션 결과 30년 뒤 ETF에 불입한 금액은 총 16억 원으로 불어나 있었다. 60살부터 90살까지 30년을 더 산다고 해도 16억 원이면 1년에 5천만 원 이상의 돈을 쓸 수 있다. 세금과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생계비는 나온다는 판단이 들었다. 또한 S&P 500 ETF는 배당금도 준다. 배당금 재투자를 고려하면 수익이 더 커질 수 있다. 혹은 월 투자금을 높이거나 투자 기간을 늘려도 수익금이 커진다. 이렇게 우리 부부는 적금 대신 미국 S&P 500 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노후 대비 측면에서 훨씬 낫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참고로 한국 코스피 지수가 아닌 미국 S&P 500 지수로 투자 시뮬레이션을 한 이유는 한국보다 미국의 경제 규모가 더 크기 때문이다. 미국 주식시장은 전 세계 시가총액의 55.9%로 절반이 넘는 규모를 차지하는 반면 한국은 1.8%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부부의 노후 자산을 위해 투자하는 만큼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시장 규모가 큰 곳에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시장 규모가 커야 변동성도 적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미국에 상장된 ETF의 수수료가 한국 대비 저렴하고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안전한 달러 자산에 투자하는 방법이기에 미국 ETF 투자를 택했다. 한국에도 미국 ETF에 간접 투자하는 상품들이 있지만 결국 원화 투자라 환율의 영향을 받는다는 단점이 있다. 혹시 모를 염려에 한마디 덧붙이자면 우리 부부는 투자 전문가가 아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노후의 빈곤을 방지할 수 있을지 치열하게 고민하며 방법을 찾아가고 있을 뿐이다. 또한 실제로 이 방법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큰 등락폭을 감내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사람마다 투자 성향이 다르고 주식이 아니라도 노후 대비가 가능한 방법은 있으니 맹목적으로 따라하기보다 이를 참고해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시세 차익과 현금 흐름 모두 잡고 싶다면 사람의 성향마다 다르겠지만 변동성이 낮은 ETF 투자만 하다 보면 다소 지루하다고 느낄 수 있다. 또한 아무래도 신혼부부의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젊은 만큼 리스크가 있더라도 미래의 폭발적인 성장을 통해 시장 평균 이상의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싶을 수도 있다. 그럴 때 개별 주식 투자를 고려할 수 있다. ETF 투자가 주식에 비해 변동성이 낮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방법이라면 개별 주식 투자는 보다 공격적인 투자 방법이다. 우리 부부 역시 시작은 S&P 500 지수 추종 ETF였지만 현재는 투자 공부를 하며 직접 포트폴리오를 짜서 개별 주식 투자를 병행하고 있다. 그게 미국 주식과 중국 주식으로 나뉘는데 미국에는 폭발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대표 주자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배당 성장주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미래의 큰 자산을 읽어줄 4차 산업혁명 대표 주자. 4차 산업혁명 분야란 인공지능, 메타버스, 빅데이터, 클라우드, 자율주행 등을 의미한다. 4차 산업혁명 분야는 공부할 거리는 물론 관련된 기업도 많다. 그러나 우리 부부는 전업 투자자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기에 덩치가 큰 것들 위주로 접근하는 방법을 택했다.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다. 미국 시가총액 순위를 조회해 보면 되기 때문이다. 다음 표와 같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테슬라, 메타, 엔비디아 등으로 대부분 익숙한 기업들이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모두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들이다. 우리도 이에 큰 비중을 투자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대표 주자들은 시간이 갈수록 성장할 것이고 그 결과 투자자들은 돈을 벌게 될 것이다.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다면서 메타버스나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4차 산업혁명 기업들을 외면하면 곤란하다. 투자자는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아직 이런 개념들이 낯설다면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해야 한다.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배당 성장주 투자. 폭발적인 성장은 없더라도 안정적으로 매달 용돈 같은 수익을 만들어주는 투자 방법도 있다. 바로 배당주 투자다. 배당이란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1개월, 1분기, 1년 단위로 나누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투자 원금이 크지 않으면 배당금이 몇천 원 내지 몇만 원으로 적을 수도 있다. 그러나 배당을 한 번이라도 받아보면 그 기업의 주가가 되었다는 게 금세 실감이 난다. 우리 부부는 투자 원금의 3에서 6%대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들에 투자하고 있다. 현재 1년 전체 배당금이 약 200만 원 이상이며 받은 배당금으로 재투자를 해서 배당금 총액을 늘려갈 계획이다. 그러나 배당금을 많이 주는 기업이라고 해서 막무가내로 투자해서는 안 된다. 모든 주식 투자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배당주에 투자할 때도 일반적인 주식 투자와 마찬가지로 기업의 기본적인 사업 모델을 이해하고 배당 성장률, 배당 성향, 배당 지급 이력을 살펴봐야 한다. 디비던드닷컴에 들어가면 배당주와 관련된 정보가 잘 정리되어 있다. 만약 이런 부분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역시나 덩치가 큰 것들 위주로 접근하는 전략을 추천한다. 최소한 50년 이상 배당금을 증액 지급해온 배당킹 종목 위주로 접근하는 전략이다. 주가 대비 배당률이 생각보다 낮을 수 있지만 최소한 예적금보다는 훨씬 나은 수익률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 흔히 미국의 배당주를 이야기할 때는 배당 지급 이력에 따라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 계급도로 분류한다. 1. 배당 킹. 50년 이상 꾸준히 배당을 증액 지급해온 기업이다. 대표적인 기업들로 3M, 존슨앤존스, 코카콜라, 알트리아 등이 있다. 2. 배당 귀족. 25년 이상 꾸준히 배당을 증액 지급해온 기업을 말한다. 펩시코, 엑손모빌, AT&T 등 쟁쟁한 기업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3. 배당 챔피언. 10년 이상 꾸준히 배당을 증액 지급해온 기업이다. 배당 삭감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투자하기 전에 개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4. 배당 블루칩. 5년 이상 꾸준히 배당을 지급해온 기업으로 배당킹, 배당 귀족, 배당 챔피언에 비하면 위험도가 높다. 다만 시가총액은 높으나 배당 지급을 한 지 얼마 안 된 기업, 즉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이 배당 블루칩에 속하기에 잘 분석하면 옥석을 가려낼 수 있다. 여기에 언급한 기업 정보는 이 책의 집필 시점에 따른 것으로 향후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배당주를 더 공부해보고 싶다면 소수몽키, 베가스 풍류객, 윤재용 작가가 함께 쓴 잠든 사이 월급 버는 미국 배당주 투자를 읽어보기를 권한다. 달러 투자를 고집하는 이유. 많은 사람이 원화를 가장 중요한 화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인으로서 늘 사용하는 화폐이니 당연한 발상이기는 하다. 하지만 세계인의 관심에서 본다면 어떨까? 달러는 기축통화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것이다. 달러는 국제 간 결제나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통화다. 과거 기축통화를 결정하던 시기에 미국이 세계경제 패권을 쥐고 있었기에 자연스레 미국 달러는 기축통화가 되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전 세계 투자자들은 자연스레 미국 달러를 보유하려 한다. 즉 달러는 화폐 중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몇 번의 경제 위기 당시 환율은 늘 치솟았다. 1997년 IMF 외환위기에는 1달러가 1994원까지 올랐고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발 금융위기 때는 1,600원,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때는 1,300원까지 상승했다. 달러의 10년 평균 환율이 약 1,150원인 것을 감안하면 당시 환율이 엄청나게 폭등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달러를 보유한다면 향후 경제 위기가 닥치더라도 우리 가족의 자산을 지켜낼 안전한 무기 하나를 확보한 것과 다름없다. 실제로 IMF 위기 당시 주식이며 부동산이며 50% 이상 반토막난 자산이 많았다. 그 당시 한국 원화로 현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50% 떨어진 자산을 사서 향후 경기 회복 시 큰 수익을 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달러 보유자들은 한국 원화 보유자들보다 2배의 수익을 낼 수 있었다. 당시 1달러가 900원에서 1,900원으로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환율 차이만으로도 이미 2배 이상의 수익이 발생했는데 거기다가 50% 폭락한 자산을 구매하다 보니 실제로는 약 4분의 1의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한 효과가 나는 것이다. 경기 회복 시 누릴 수 있는 수익률도 훨씬 컸을 것이다. 한국 정부가 IMF 외환위기 이후로 외환 보유고 관리를 잘하고 있는 만큼 이전처럼 달러 환율이 크게 변동될 가능성은 낮을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의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과 같은 소식에 달러 환율은 불안정하게 움직이곤 한다. 한국이 기축통화국이 아닌 만큼 우리 부부는 안전자산으로서 달러를 필수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우리 부부의 4가지 주식 매수 원칙. 주식 투자를 하면서 깨달은 점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도 그 누구도 미래를 항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물론 우리 부부의 공부가 충분하지 않은 면도 있겠지만 둘 다 직장인으로 본업이 있었기에 매일 주식창만 들여다보고 있을 수도 없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많이 벌지는 못하더라도 주식 투자에서 큰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 4가지 매수 원칙을 세웠다. 1. 사양산업이 아닌 성장산업군일 것. 첫 번째로 시간이 지나도 유효해야 하는 투자인 만큼 미래 전망이 좋아야만 한다. 다시 말해 사양산업이 아니어야 한다. 아무리 배당금이 높다고 하더라도 미래 전망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면 굳이 리스크를 취하지 않는다. 2. 망하기가 힘든 덩치 큰 기업일 것. 둘째로 망할 확률이 극도로 낮아야 한다. 상장 폐지가 되면 큰일이기 때문이다.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살아남을 확률이 크다. 따라서 투자하기 전에 시가총액을 통해 기업의 덩치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확인한다. 시가총액이 클수록 어떤 위기도 잘 견뎌낼 가능성이 크다. 같은 분야라도 항상 1등 기업 위주로 선택한다. 기업별 시가총액 확인 사이트에서 글로벌 기업의 시가총액과 순위를 확인할 수 있다. 3. 매수 시점을 분할할 것. 셋째로 매수하는 시점이 고점인지 저점인지 스스로 판단하기 힘들기에 조금씩 시기를 나누어 분산 매수한다. 이는 세계 1위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의 리포트를 보고 얻은 아이디어이기도 하다. 블랙록의 조사에 따르면 매입 단가 평준화 효과라는 것이 있다. 이는 1년 동안 투자할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주가와 상관없이 매달 꾸준히 투자한 것이 연초에 일시금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낸다는 의미다. 매달 1,000달러를 투자한다면 1년 동안 총 617.3개의 주식을 주당 19.44달러의 금액으로 보유할 수 있는 반면 연초에 12,000달러를 일시금으로 넣을 경우 총 480개의 주식을 주당 25달러의 금액으로 보유하게 된다. 본인이 타이밍을 맞추는 데 자신이 없다면 시점을 재는 것보다 적립식으로 꾸준히 사는 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하락장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매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매입 단가 평준화 효과에 근거해 우리 부부도 함부로 주식의 고점과 저점을 단정짓지 않고 꾸준히 장기적으로 매수하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4. 매수 기업들에 대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것. 마지막으로 한번 매수했다고 끝이 아니라
투자한 기업들이 잘하고 있는지 꾸준히 살펴봐야 한다. 이미 앞선 세 가지 원칙에 근거해 투자했기에 사실 큰 걱정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세상 일이란 혹시 모르는 법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소중한 돈을 투자한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놓아서는 안 된다. 비록 개미 수준일지라도 주주 입장에서 기업 실적을 확인하고 주식을 계속 보유해도 될지 조기 매수 사유가 변하진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를 확인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관련 뉴스를 보고 기업의 분기별 실적 발표 리포트를 확인하면 된다. 영어가 서툴다고 겁먹을 필요는 없다. 시가총액이 큰 해외 기업들은 한국 증권가에서도 애널리스트들이 모든 자료를 만들어 제공하기에 검색을 통해 충분히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네 가지 법칙이 모든 투자에서 항상 정답은 될 수 없다. 하지만 최소한 우리 부부처럼 직장이 있고 시간이 부족한 초보 투자자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 시간이 지나도 유효할 장기 투자에 최적화된 방법이기 때문이다. 내 집 마련.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몇 년 새 어딜 가든 부동산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 것 같다. 몇 년째 치솟은 부동산 가격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지만 동시에 자산의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기도 했다. 1주택이라도 보유한 사람에게는 안도의 한숨을, 그리고 무주택자들에게는 하루라도 빨리 집을 사야 한다는 조바심과 어쩌면 다시는 집을 살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을 남겼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내 집 마련 문제로 인해 부동산 구매를 포기하는 사람들까지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우리 부부는 오랜 기간 베트남에 거주하면서 한국 부동산 상황을 우려하는 별개의 문제로 생각했다. 그러나 앞으로 한국에서 정착할 계획을 세우다 보니 가장 크게 와닿는 것이 바로 내 집 마련 문제였다. 내 집 마련이란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이상 절대 피해갈 수 없는 문제 중 하나일 것이다. 한국에 집이 없었던 무주택자 부부로서 첫 부동산 투자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다. 여기서는 우리 부부가 이를 해결한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돈이 없을수록 내 집 마련을 해야 하는 이유. 무주택자들 중에 내 집 마련을 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다. 집을 사고는 싶지만 너무 비싸서 사기에 충분한 돈이 없다는 것과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수 있어 지금은 타이밍이 좋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의견들에 일정 부분 공감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무주택자라면 내 집 마련을 위한 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고 본다.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하면 더더욱 말이다. 물론 사람에 따라 전월세가 더 나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경우에 가능하다. 무슨 말인지 의아하다면 지금부터 할 이야기에 집중하도록 하자. 돈이 없을수록 내 명의로 된 집을 가지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는 집이 가진 투자로서의 속성 이외에도 거주 안정성이라는 속성 때문이다. 만약 평생 써도 괜찮을 정도로 돈이 많거나 매달 몇 천만 원 이상의 안정적인 자본소득을 구축해 경제적 자유를 얻은 사람이라면 굳이 집을 매매하지 않아도 삶에 큰 지장이 없다. 언제든 내가 원하는 곳으로 옮겨 다니며 살면 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내 명의의 집이란 하나의 선택사항일 뿐이다. 반대로 지금 경제적 자유를 얻지 못했다면 내 명의로 된 집이 없을 경우 거주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2년마다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하진 않을지, 전월세 가격을 올리진 않을지 염려해야 한다. 이사를 다니는 것 자체는 경제적 자유인들과 비슷해 보이겠지만 그들과 다른 점은 바로 원치 않은 이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주거비가 얼마나 달라질지 계산기도 두드려야 하고 이사를 다닐 때마다 직장과의 거리는 물론 자녀 통학 문제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주거 문제가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내 인생의 중요한 일들에 집중하기 힘들어질 수 있다. 또한 인생 계획을 세울 때도 막연한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 부부의 명의로 된 그 누구도 우리를 내쫓지 못할 집이 있다면 아주 큰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본업이든 부업이든 투자 공부든 오롯이 우리 가족을 위한 일들에 집중할 수 있다. 인생 계획을 세울 때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좀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렇기에 내 집 마련이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돈이 적은 사람일수록 더 열심히 준비해서 성취해야 하는 대상이다. 집값이 고점이라 앞으로 폭락할 일만 남았다고 하는 이들도 있다. 지역, 시기, 부동산 종류에 따라 일정 부분 그들의 말이 들어맞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단기간의 하락은 가능할지언정 장기적으로는 지금보다 집값이 저렴해지기는 굉장히 힘들 것이다. 자산 가치가 높은 아파트 위주로 접근한다면 말이다. 이러한 현상은 인플레이션 때문이다. 물가 상승은 어린 시절과 지금의 짜장면 가격만 놓고 비교해봐도 알 수 있다. 땅값도 올라가고 집을 지을 때 필요한 재료의 가격도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간다.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 가격만 혼자서 떨어지기란 쉽지 않다. 물론 새 아파트가 대량 공급되면 집값이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 있겠지만 새로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자리는 한정되어 있다. 집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제임을 명심해야 한다. 하필이면 운 나쁘게 집을 사자마자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내 집 마련의 목적을 앞서 말한 대로 거주의 안정성에 둔다면 집을 팔지 않은 이상 단기간에 집값이 오르내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앞으로 아이를 키우며 최소 5년 내지 10년은 거주할 수 있는 집인데 잠깐의 폭락이 문제가 될까? 아파트를 매수한 뒤 1억이 떨어졌지만 5년 뒤 3억이 오른다면 이를 보고 집값이 떨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신혼부부라면 꼭 내 집 마련이라는 목표를 가졌으면 좋겠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